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훈 교수님께서 아주 저를 잘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저는 박훈 교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했고, 서울의 마곡 식물원이라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식물원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훈 교수님이 불철주야 고민과 고민한 것이 지금 서울의 마곡에 있는데, 서울에 오시면 꼭 한번 보시고 박훈 교수님이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해상 스마트 시티라는 프로젝트가 왜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저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저런 것들을 기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신데, 두 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인데 잘 들으시고 축제 때 맥주 드시면서 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지의 아담 민터 기자와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산의 해상 스마트 시티를 기획을 하는데 이게 뭐냐. 근데 이제 이것은 부산시하고 이제 유엔하고 또 오션익스라는 회사와 또 이제 계획가로서 EIG와 사무설계가 함께 해상 스마트 시티를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체감을 잘 못하실 텐데, 해수면이 1cm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게 단면적으로 1cm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제곱 최적이 전반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그 물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지구 곳곳이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 민터 기자가 이제 타이틀에 딱 썼듯이 이 해상 도시가 이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계획적으로 풀어가는 입장에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일단은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아이무나 사무총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이슈들을 다루실 테지만, 이런 사무총장님들은 전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라는 지구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보고서에서 또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위험하냐면 여러분들은 10년, 20년 후에 어쩌면은 저보다는 좀 더 밀접하게 이 문제에 와닿아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박훈 교수님하고 삼척 바닷가를 보고 왔는데, 그게 이제 해마다 모래가 쓸려 나가죠. 근데 이게 점점 육지로 더 물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발루 같은 그 나라의 외무부 장관은 저렇게 본인의 나라가 잠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일어나고 있는 이 해수면 상승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제발 우리 투발루를 구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이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 아크첸이라는 분하고 이제 이타이 마다본베라는 이 두 분이 사실은 이 오션익스라는 이 회사의 코파운더세요. 사실은 부부였다가 이제 재작년에 이혼을 하셨다가 다시 최근에 또 좀 만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타이 회장님하고 자주 이제 뵀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자주 뵙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일은 이제 유엔 헤비타트 사무총장님과 또 이분과
먼저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이분은 짐바브웨 출신이세요. 아프리카. 정말로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우연히 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그날 너무 기뻐가지고 호텔에서 파티를 하다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너 논문을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렸다가 하버드로 공부를 하러 간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반기문 사무총장님하고 유엔에서 함께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런 인맥들이 쌓였죠. 그래서 짐바브웨에 계시다가 보스턴에 계시다가 뉴욕으로 오셔서 이제 유엔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인맥을 쌓고 이제 해상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박형준 시장님께서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에 삼척이면 좋았는데, 일단은 부산에 2030 엑스포가 한창 유치를 벌이던 타이밍이어가지고 또 해상 스마트 시티에 대한 비전을 그리면서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플로팅 시티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죠. 보셨나요, 여러분? 처음 보셨나요?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해상 스마트 시티인데 좀 새롭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다에 건물을 짓는다,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든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구에서 하는 것은 테스트 베드고, 화성에 이제 우리의 인류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지구에서는 테스트 베드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화성에다가 이제 새로운 인간이 사는 이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 자체를 수립하는 거나 바다에 도시나 건축을 짓는 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링이나 역학적인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화성이나 바다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는 거의 화성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랑 똑같은 거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시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우리 회사와 우리 팀에 이제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닷가, 바로 오션익스가 입지한 그곳에서 명륜동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라는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섬이죠. 근데 이 섬이 이제 바다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제가 어릴 때 자란 섬이나 전부 사라질 수가 있는 이제 위기에 온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강남에 쏟아져가지고 이런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바다에, 그러니까 그 수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많이 접해 있는데, 이 도시들이 전부 이 씨레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삼척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뭐 살 것 없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90%의 대도시들이 이제 영향을 받거나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해상에 대한 접근은 못 살던 시절 가난한 나라의 모습이나 최근에 이제 뉴욕 맨하탄에서의 이런 구글 사업과 같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시도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건축적인 단위에서건 집합적인 이런 약간 좀 노후, 이런 보트, 이런 피플들이 사는 모습이건,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그렇게 낯선 그런 환경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에 대해서 하펜시티 같은 데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클린 워터 시티를 이제 표방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친수 공간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뉴욕에서는 피어 57에서 이렇게 허드슨 강을 향해서 오피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사례들도 생기고 있고, 나이지리아의 이런 마포코 지역은 정말 사람이 살 수 몇 달 전인가 아마 어떤
지구촌 탐사가 이런 데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삶의 모습도 현재는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후 위기로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바다를 조금 알고 바다를 이해하고 이거와 공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이 파트너사들인데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타이 마다문베 회장님은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보스턴, 뉴욕을 거쳐서 이런 꿈을 이제 위해서 가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를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 원칙들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제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바다 서식지 환경에 대한 파괴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회복력도 있어야 되고 이 해상 스마트 시티가 확장 가능한 모습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적정한 또 가격대와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이게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도에 UN 라운드 테이블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BRK 인겔스는 아시죠? BIG는 아시나요? 알죠. 여기 이제 BRK 인겔스가 열심히 연설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2019년도에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거는 19년도에 UN 라운드 테이블에 야 우리가 해상 스마트 시티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한 거고 입지가 없었어요. 로케이션이 없는 상태였고 이제 그 로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존 도시와 이런 오션엑스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도시화 되기 위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갈 테니 입지를 정하자 해서 2022년입니다. 여기 차가 있죠. 제가 이제 비아르케 인겔스와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를 한 게 이제 2022년입니다. 이때는 부산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여기에 테스트 베드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여기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머리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서울에 오시면 제가 식사와 스타벅스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번쩍 들어서 아시는 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이분은 그 일론 머스크 어머님이세요. 나의 머스크 여사.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타임스 회장님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런 기후 위기로 본인의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대표단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해수면 상승과 기후 위기가 상당히 조금 심각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부산이 발벗고 나선다. BIG와 사무가 거기에 앞장선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의 입지를 고려해서 프로토타입으로 이 세 가지의 형상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도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와 약간 숙박과 연구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동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처음 실현을 위한 모델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부산은 다들 가보셨죠? 가보셨죠? 네. 그래서 부산의 북항, 부산역 바로 앞에 이제 북항 앞바다에
이제 요거를 하는데 입지는 현재 조금 조정 중에 있어요. 엑스포가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조정 중에 있는데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은 도대체 건축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얘는 그냥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하나 퍼즐로 조각을 해서 이걸 옮겨서 거기다 이제 지어야 되는 건데 요 단면이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떠 있는 배 부분과 위에 상부 시설과 이제 또 방파제 역할도 해야 되고 육지구와 연결되는 이런 혼합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이제 폰툰형이라고 하죠. 바다에 이제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비상 시설도 들어가고 인프라 시설도 들어가고 저장 시설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EBS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 해상 플로팅 건축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 문제가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가공하는 것부터 거푸집을 하는 것, 그다음에 플로팅 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저는 20년 넘게 땅 위주로 일을 했는데 바다 일을 처음 해보니까 해상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해양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의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유명하시고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지가 심심하다, 그럼 바다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북유럽 지역의 플로팅 건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EBS 한번 보시면 요 방이 물 아래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는 물의 온도가 따뜻하고 육지보다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냉난방을 그 효율을 위해서 이 유럽 그 플로팅 건축의 방이 이 물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죠. 저희의 모델에는 이 함체라는 이 발에 잠기는 부분에는 이러한 많은 기능들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오 다이제스터라든지 AV 스토리지, 그다음에 이제 비상실이라든지 또 수소가 또 삼척의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식량 저장 창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 3, 4학년이시지만은 냉철한 시각으로 이제 이거를 보셨을 때 전 이 표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분은 이런 구조물과 어떤 이런 식물, 파밍과 관련된 분야도 아주 최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하죠.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런 수소 연료들을 해상에서 이용한다. 여기도 상당히 그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구의 대상이자 사업의 대상이자 기업들에게 있어서 먹거리입니다. 분명히 이거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지금 다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특강을 들었는데 축제를 가기 전에 바다에도 뭘 짓는데 그게 연계된 산업이나 분야가 많네. 그럼 내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 저런 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기업에 한번 트라이를 해볼까를 캐치를 하시는 분은 이 강의가 상당히 유효한 강의가 될 거고, 이게 그냥 떠 있는 뭔가 보다라고 끝나시는 분은 좀 아쉬운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플로팅은 사실은 이 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그 타이타닉 배가 가라앉았지만 그때도 똑같이 밑에는 인프라가 있었고 이제 위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사는 정주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현재의 그 기술들이 뒷받침을 해준다 안 해준다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떠 있지만은 옆에는 이런 그 식물 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또 수상교통 공간도 이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도 새로운 산업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분은 여기에 꽂히실지도 몰라요. 여기는 미래 먹거리를 바다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한강이 잠기고 올해 홍수가 나서 대도시가 잠겼을 때 바다로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니까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아쿠아포닉스 또는 이런 수생 생태계와 이 식물 파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지금 엄청나게 연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어느 건축 환경에서 어떻게 이거를 조율해야 될지가 전부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건축 중에서도 이런 바다에 접하는 뭔가 식량과 관련된 분야의 건축이 되게 뜨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꽂히신 분들은 축제 때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고, 그리고 놀이공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덴마크의 오르스 같이 이런 공간도 바다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수영을 하려면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사람들이 짜지 않게 할 필요도 있고,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도 전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물을 다룰 때 바닷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건축 분야와 어떻게 또 연관이 돼야 될까? 부식이 당하지 않으면서 해수에 강하면서도 그런 지구력을 가진 건물이나 구조물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기업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 속에서 이제 구조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육지하고 다르지 않아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다르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바다의 건축물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법적으로 허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진 사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육지에는 박훈 교수님이 하시는 일처럼 마스터 플랜을 하고 지구단위계도 수립하고 용적률, 건폐율, 용도가 있는데, 바다에는 사실은 없어요. 어디를 뭘 지어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긴 문제고, 이게 법적으로 되기 선진적으로 해결해 줘야 사실 이게 현실화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연녹지 정도라고 보고 어쨌든 접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들도 이제 육지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형태도 만들어보고, 이런 형태도 만들어보고, 이제 분절된 형태도 만들어보고, 이제 교차되는 형태도 만들어보고, 이제 부산의 유명한 삼복도의 전경을 조금 모티브한 이런 공간 구조도 만들어보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동일하게 이제 바다에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모델들 지금 만드는 것 중에서 보시면 좀 독특하셨을 텐데, 이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이게 왜 비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를 마치신 분은 서울에 오셨을 때 2시간 정도 제가 진로 상담 및 이용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뭘 아이디어라도 뭐라도 좋습니다. 혹시 빨간 모자, 자주필 모자를 쓰고 계신 혹시 하얀 모자? 예.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 그 제 연락처를 박훈 교수님께 받으시고 서울에 오시면은 사무설계를 한번 찾아오십시오. 네네. 친구분하고 함께 오셔도 됩니다. 네. 한 분. 이거는 이제 아랍이라는 구조사무소가 제안한 것인데, 구조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어쨌든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단면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약간 해저에 기둥이 파일이 박히긴 박혀요.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거를 모으기보다는 가운데를 비우고 균일하게 테두리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이제 웨이브에 안정적이다라는 이제 구조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상에서 배치를 할 때도 그런 구조공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일단 배치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박훈 교수님께 연락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량화된 구조물이어야지 하중을 또 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목구조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아울러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로팅을 약간 항공모함이 가면 그 옆에 구축함이 호위를 하듯 이렇게 에너지원, 미래에는 뭐 쓰레기 처리장 또는 또 어떤 인프라의 플로팅들이 함께 이렇게 도시화되는 모습으로 아마 이 모습이 형성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V들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양광과 이런 에너지와 건축물과 이런 게 접목이 되네? 그럼 여기서도 이런 기업들과 건축과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염두에 두실 거는 내가 하는 건축과 기술과 기업이 어떻게 삼각 트라이앵글이 돼 있는지를 몇 개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대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매일 추적을 하세요. 매일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시고 기업의 변화나 사업 진출하는 걸 보시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면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단면은 일단 저희 부산 앞바다에 이렇게 파일이 박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러면은 어떻게 이게 플로팅 시티냐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거 자체적으로 부력으로 안정화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 정도 플로팅 시티인데 이 파일이 박히는데, 일부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는 그러면 해상에 이런 환경들을 오염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파일이 박히는 이 면적들은 전체 이 플로팅 면적의 한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은 영역만 바다에 박히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기능들이 바다에 반쯤 잠겨 있죠. 반쯤 잠겨 있고, 그림은 조금 왜곡이 되어 있지만은 한 여기 한 1.5에서 2m 정도만 남고, 여기 한 1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 되는데 한 1.5에서 2m니까 8m가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의 삶을 이제 이쪽에서 생활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센터에 이런 그 재배하는, 파밍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여기서 재배한 것들을 밑에 저장을 하고 또 식량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제 먹고 사는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말 우리가 미래에 잠겼다, 2050년 잠겼다 그러면은 얘는 독자적으로 하나의 도시로 존재해야 됩니다. 스스로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웨이스트 처리해야 되고, 스스로 식량도 만들고, 또 여기서 교육도 해야 되고, 산업도 해야 되고, 또 경제도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옆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도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쉽지만 육지가 점점 잠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고백을 하자면, 이제 부산 앞바다가 한 10m 정도 되거든요, 북한이. 근데 아까 제가 얘가 10m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엔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10m가 부산 앞바다에 거의 8m가 잠기면 파일의 모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왜곡이 됐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랍의 연구진과 그 공학적 연구진과 저희 BIG와 사무가 한참 토론했어요. 아랍은 사실대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짧지만 요만큼만 나오도록 해야 된다가 이제 공학적인 입장이고, 저희 이제 그 도시 건축하는 분들은 어쨌든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여기에 다 미래 기술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술들이 여기서 작동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쓰레기 처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서치와 리빙과 로칭 세 가지 타입으로 이 이제 플로팅 시티가 구성이 되는데, 대략 뭐 2,850명의 연구진, 850명의 거주자, 12,000명의 이제 뭐 숙박국가 관광객 분들이 이제 오시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인데 생각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이게 지어지면은 BIG와 사무가 이런 거를 설계해서 부산에 들어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처음 있는 사례고, 우리가 해상 또 조선의 선도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라구는 그 하와이에 있는 이런 힐튼 리조트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끼실 거는 그러면 해상의 모빌리티도 이제 그 수상 택시도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고, 로봇 자율주행이 또 이 안은 또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이 건축물하고 또 어떻게 연계가 될지도 또 하나의 또 테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의 모습들을 또 이 도시는 또 이제 담아야 되겠죠, 정성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BIG랑 했던 거는 이제 병산서원에 연구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하회마을의 이런 모습들을 조금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는 과연 기존의 도시 만드는 거와 다른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배경이 땅이냐 이제 바다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기능이나 용도를 구성하는 것, 건폐율을 고려하는 것, 그 다음에 조닝을 하는 건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바다에 실현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탈 부분은 해상 모빌리티가 만나서 이렇게 축제도 열고 또 휴게도 또 있어야 되겠죠.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로도시에서 버금가는 이런 공간도 또 있어야 될 거고 또 자금자금한 또 상점들도 있어야지 기존에 우리가 육지에서 즐기던 그런 모습들을 또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플랫폼에는 또 어떤 스마트 기술들이 적용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설계사가 저희가 이제 사무설계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희는 앞으로 비전이 설계로 매출의 반, 그 다음에 미래 기술을 파는 걸로 매출의 반을 가져가려고 제가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어플라이를 하시게 될 중에는 사무설계는 설계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설계를 하지만 제품을 파는 회사이기도 하고 스마트 기술을 파는 회사이기도 한 회사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마트 기술이 뭔지를 알고 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실은 세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리서치 기능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그 플로팅 스틱 한 200m, 200m 정도의 사이즈 안에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일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재배도 하고 호텔도 있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에너지원에 대한 생산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콘크리트로 함체가 만들어지는데 콘크리트가 바이오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콘크리트가 아니라 바이오 콘크리트인데 그게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 이게 수생 생물들한테 영향을 덜 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산호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옆에서 재배를 해서 이 콘크리트가 거대한 산호초나 이런 것들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공간으로 이제 가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있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 해상에서 일어나는 보안이라든지 재배와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또 웨이브가 왔을 때 충돌을 완화해주는 이런 테크놀로지라든지 또 이런 측정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스마트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실현이 가능하냐면 저희가 부산에 이거를 육지에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를 저희 사무설계가 설계를 하고 삼성물산이 건설했는데 요거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56세대 스마트 빌리지인데 이 안에 5년간 무상으로 거주를 해요. 주민분들이. 왜 무상으로 거주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 이거를 맞추시면은 아까 전에 하얀 모자 쓰신 우리 학생과 함께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손 드신 여자분. 손을 드신 게 아니군요. 네. 혹시 예. 비슷합니다. 그 개념은 비슷해요. 개념 비슷한데 어차피 저랑 만나기로 하셨으니까
이거 왜 가능하냐면 이 5년간 살면서 본인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전기를 얼마 쓰는지, 또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쓰레기는 얼마나 버리는지, 몇 시간 거주하고 나가는지, 모든 일상의 데이터들을 전부 테스트베드로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데이터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5년간 이제 무상으로 사는,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그래서 공개 추첨을 하고 그 추첨자들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다 해서 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협상을 한 그 선정된 분들이 사실 있고 있는 중 현재 살고 계시고 그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지금 3,000개가 넘는 센서가 그 옛날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짐 캐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365일 계속 센싱이 됩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K-워터와 삼성물산과 사무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할지를 연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정신이 번쩍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건축물과 합쳐져서 사람의 동작, 에너지, 쓰레기 모든 걸 감지하고 이동, 범죄, 도난 방지, 아이들의 놀이, 또 점유하는 시간 모든 데이터를 다 감지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 공간을 재편하는 데 활용할 거예요. 어느 공간은 거의 사람이 안 가더라고요. 거기는 좀 다른 용도로 한번 생각합니다. 또 이 공간은 이용 빈도가 높은데 뭔가 안전에 대한 좀 그게 약하더라. 또 어디는 해가 너무 잘 들어서 이게 온도가 안 맞더라.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재조정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은 스마트 시티의 핵심입니다. 센싱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기술로 이 건축을 어떻게 더 좋게 할 것인가. 이 개념이, 이 메커니즘이 사실은 스마트 시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육상에서 저희가 충분히 해봤고 이거를 MIT 대학과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를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를 저희가 이제 워크숍도 같이 해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해상에도 이런 센서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게 하나의 테스트 베드이기 때문에 해상의 조건에서는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해상 스마트 시티를 우리의 경쟁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은 뭐 육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리빙하고 또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 공간, 또 이런 스마트 시티 기술, 방금 그 부산 EDC에서 육지에서 했던 그런 스마트 기술들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다만 해상이기 때문에 해상에 맞는 스마트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거를 적용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징 부분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롯징이라는 테마를 넣었냐면 법적으로 일단은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유엔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어쨌든 플로팅 시티에 대한 정주 환경을 테스트를 또 해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일부 사업적인 것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호텔 기능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스마트 테크놀로지들이 로봇이 어떻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서비스를 할지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고, 저희 사무 설계는 네이버 1784 이제 로봇과 공존하는 그 로봇 친화형 로봇 건물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총괄을 다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곳에도 이제 적용을 시켜보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가까워왔는지를 아신다면 이 부분도 건축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3공학관에서 이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마치고 밤에 혼자 가는데 로봇 경비원 둘이 뚜두두 걸어올 때 심리적으로 느낄 압박감, 깜깜한 복도에 로봇이 저쪽에서 빨간 불을 눈을 켜고 이렇게 걸어온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로봇이 걸어가는데 딜리버리를 하고 치고 들어올 때 이런 동선에 대한 것들,
어떻게 그럼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드롭 오프존이 어떻게 돼야 되고 주차장이라는 건 필요한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해상 도시에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밤의 모습은 뭐 동일합니다. 이런 사람 사는 모습은 전부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북항이 앞서 빅 픽처를 보여드렸듯이 이제 점점점 확장이 돼서 사실은 부산인 제가 태어나기도 했지만 이게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용지가 없어요.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조선의 기술력이나 저희 테크놀로지도 전부 준비가 거의 돼 있어요. 저희가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돼 있는데 시민들의 의사결정, 또 전 세계적인 좀 합의, 또 해양 생태계와 해양 전문가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법적인 이런 고려 등이 종합적으로 돼야 이제 이런 미래 해상 그 도시가 해수면 상승에 조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법제도 유연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법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은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입니다. 많은 법 제도와 상부 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하부에 대한 또 법, 그다음에 이것이 입지하는 그 구역에서 항만 재개발 구역에 관한 법, 그다음에 이제 총괄 인허가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지는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과해가지고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좀 리더십을 갖고 이 법제도를 연구하셔가지고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을 조금 마련해서 바다에도 육지와 같은 가이드라인 속에서 이런 걸 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좀 손쉽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항만법, 이제 관광진흥법, 선박안전법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한번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 스마트 시티는 마지막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소리가 안 나나요? 이게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를 이거 요건 이제 그 유엔에서 저희가 발표를 할 때 이제 처음 틀었던 2020년도에 틀었던 영상입니다. EIG가 이제 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유엔에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마쳤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약간 여담으로 BRG는 유엔에 갔더니 전부 다 아는 거예요. BRK 인계했으면 전부 세계적인 건축가니까 전부 인사인데 사무의 양 소장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앉았는데 제가 그 BRK 인길스한테 첫 인사를 헬로 한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What's your name? 아는데 일부러 놀리려고 난 널 처음 봤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이제 국제적으로는 건축이나 도시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아직 덜 알렸지만 그래도 이제 사무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유엔에서 발표도 해보고 또 우리나라의 이런 그 추진력도 한번 알려보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타이 회장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좀 변화를 가졌던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두 번째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제가 작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열리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매년 바르셀로나에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열리는데 작년에 사무설계가 삼성물산과 함께 그 엑스포에 이제 부스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을 가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한 회사가 이런 엑스포에 참여하려면 한 10달을 준비해요. 10달을 준비하는데 비용이 적어도 한 20억에서 한 30억 들어가요. 다 합치면 30억에서 한 40억.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한 프로젝트로 한 3, 40억이 들어가는 일을 내부적으로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뭐 몇천억 버는 회사에서 3, 40억을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엑스포에 스마트 시티 발표를 해봐야겠다라고 언제 마음을 먹었냐면 그 심화사원이라는 만화 아세요 혹시? 심화사원, 심화과장, 심화부장, 심화이사, 심화사장 이런 만화가 있어요. 근데 그 만화를 제가 신입사원 때 보고서 심화사장이 되면서 했던 게 신도시 발표였어요. 그 심화라는 사람의.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그 제가 왜 이런 거를 하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엑스포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엑스포가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작년에 11월 10일에서 9일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가 이 도시 모델을 만들고 삼성물산은 거기에 이제 스마트 솔루션, 이제 물산이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솔루션, 이제 웨이스트에서 에너지로 하는 솔루션, 모듈러, 스마트 로지스틱스, 홈 플랫폼, 빌딩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보시면은 아 저게 삼성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구나를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뭔가 홈 플랫폼이나 이런 빌딩 플랫폼과 관심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연구하시고 내가 모듈러에 좀 관심이 있다.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다 건물을 지을 거고 모듈러로 할 거니까 그럼 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지금 현재 삼성에서 또 사무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가장 주력적인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념은 지구가 위기다. 앞에도 지구가 위기였죠. 그래서 지구를 켜자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엑스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 설계는 이제 플래너들이니까 도시의 바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km, 1.2km의 블럭에 목표를 정했어요. 이 스마트 시티는 이런 게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지면,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지면 옆에 붙고 붙어서 확장이 되더라도
탄소 제로 그리고 넷 제로가 되면서 100% 땅에서 훼손된 면적을 자연으로 어떻게든 찾는다. 그리고 데이터 센싱을 위한 촘촘한 그리드를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는 자급자족 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모듈러에 대한 것, 또 바이오 플랜트에 대한 것, 스마트 로지스틱스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전체 물류가 전부 지하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하로 공항이든 항만이든 와서 지하에서 로봇으로 다 배송이 되는 이제 그런 스마트 모델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솔라 파워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MPS라는 거는 저희 사무 설계가 만든 새로운 커튼월인데 핸드폰으로 모바일보다 조정이 되는 커튼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조가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피에 있어요. 실내를 더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MPS를 저희가 사무 설계인데 이제 제조회사가 된 거죠.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그 바르셀로나 엑스포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르바이트에서 여유가 되시면은 매년 열리거든요. 2, 3, 4학년 중에 한 번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가셔가지고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시고 구엘 공원 보시고 엑스포를 한번 보시면 아마 좀 인생의 큰 전환점을, 왜냐면은 전 세계 도시건축과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이 그날 다 모여요. 그러면은 와, 지금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가, 라스베가스의 CES는 가전에 관련된 테크놀로지인데 여기는 도시건축과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다 모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맥주를 마시는 거를 매일 조금씩 줄이시고 하루에 2만 원씩 저축하셔가지고 3개월만 모으셔가지고 한번 올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부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스마트 시티 엑스포라는 것 자체에서 건설사와 설계사가 참여한 적이 없어요. 최초로 이제 삼성 CNT와 사무가 이 부스를 만들어서 1위 부스가 됐어요. 인기 순위 1위 부스가. 저희도 처음 만드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저는 완전히 이 유튜브 사무설계 유튜브 보시면 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 엑스포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강의 끝나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술들을 알리고 또 도시계획에 대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비전을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부스부터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삼성 CNT와 사무의 부스는 12m by 10m입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 할 일이 많은 이제 부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은 이 도시가 1.2, 1.2km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모듈 형식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그 속에서 네이처를 회복시키는 것, 지구를 회복시키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막 이게 딱 들어가면은 저 멀리서부터 자연의 영상하고 소리가 막 들려요. 자연이 막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막 이제 저 메인 스크린에서 막 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스를 이제 찾아오게끔 하고 여기서 메인 모델을 설명을 듣고 기술들을 쭉 보고 나가는 이제 그런 동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전을 하던 어떤 앞으로 어느 회사를 가셔서 이런 기획을 할 때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그 전에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컨셉을 실현시키기 위한 주제나 영상의 소스들은 뭘로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해서 우리가 뭘 보여줄지,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공간이지만 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현장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모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이제 메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인 모델은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약간 자연을 주제로 하는 것들은 이미지적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Today, both existing cities that have led the history of humankind 영어는 다 알아들으시죠? and emerging cities that will shape it are in need of sustainable, innovative urban solutions. Through urban construction, we must prepare for a new civilization that ensures the coexistence of Earth and humankind without damaging nature. Samsung C&T Corporation pursues the revitalization of nature, cityscapes, and humanity. To this end, we will create sustainable smart cities with 6 solutions. For 1,000 cities, we need 1,000 customized solutions. 데이터 메타 디자인은 저희 Data Meta 데이터 Design is Samsung C&T Corporation's smart city design methodology based on structured analysis of city data, characteristics, and issues for flexible application of our technology and services. Using this methodology, along with the 6 revolutionary urban solutions, Samsung C&T Corporation will bring forth smart cities that enhance the ecosystem, cityscapes, and individual lives. Today marks the new beginning of smart cities, never before experienced. 저 영상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 메타 디자인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스마트 시티 팀에서 주력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도시의 이슈를 설정하고 그 이슈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매칭을 시켜주고 그 솔루션을 결국 팔리게끔 하는 것,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게 저희 스마트 시티 팀에서 이제 주력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이 되잖아요. 팀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컨셉을 이제 11월 달에 전시를 위해서 어떻게 도시의 컨셉을 만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그 100% 그린이라고 우리가 이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온통 그린으로 한번 덮어보려고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도 그린이고 우리가 막을 통해서 이러한 셀들이 전부 그린으로 덮이는 도시를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출품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초기적인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답을 두지 말자. 하나의 도시 모델로 두는 게 아니라 도시는 입지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모습을 그래픽적으로 보여주자라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연출하자, 디지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는 생각한 거는 브라운필드, 그러니까 기존 바르셀로나나 맨하탄의 도시를 우리가 개조하는 것,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은 뭔가 우리가 그린필드에서 우리의 솔루션, 팔 거를 넣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자라고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1.2km, 1.2km의 프로토타입으로 결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저희의 프로세스의 변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과정을 한번 소개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 도시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런 웹피라든지 공법, 모듈러 공법 이런 것들은 다 저희의 솔루션을 팔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장착된 모습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모델을 만드는 그런 제작 그런 현장들입니다.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스페인에 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지 엔지니어들하고 수공자들하고 이거를 우리의 개념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고 저 셀들을 맞는지도 다 일일이 꼼꼼하게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이제 한번 또 돌아가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이제 된 거죠.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 심화 사장 만화책을 보면서 꾸었던 꿈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딱 제가 생각했던 그 도시를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을 해가 바뀌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누가 3-40억을 회사에서 하겠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때 무슨 어느 축제 때 사무의 양모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를 집요하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타이밍이 와요.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이렇게 하시면 저는 제 돈 한 푼 안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바르셀로나에 제가 태어난 잘한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스페인의 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현을 시킨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또 어디에서 펀딩이 되는지 또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계속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키오스크의 데이터 메타 디자인.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건축 사무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게 이제 저희 회사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2004년부터 활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주력 신사업의 어떤 계획 기법으로서 저희가 이제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Data Meta Design is a smart city design methodology developed by Samu architects and engineers. It has a philosophy that 1,000 cities should have 1,000 different solutions. Data Meta Design is a data-driven design strategy that draws on multi-source data convergence to derive optimal spatial strategies that enable the value sought through all regional and urban diagnostics to be realized. The data meta design is completed in a total of 3 phases. The first phase is to find each city's issues and derive the optimal value. The second phase is to shape the value of the said city into a smart city model, setting out the structure and program of the city through data, and preparing a mechanism for sensing the data needed in the future. The third phase is to turn the entire city into a data circulating platform through operational data feedback. Samsung C&T and Samu propose a 1.2 square kilometer city with 10,000 people living, 100% greening rate, underground urban infrastructure, 50-meter spacing data grid, and zero carbon generation. Samu's data grid for data meta design respects individual privacy and presents real-time sensing systems for all spaces in the city, along with energy solutions, modular construction, and home and building platforms that revitalize nature, scape, and human. Multi-purpose skin system is an intelligent.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가 특허를 내고 발명한 이제 스킨 시스템이에요. 사무 설계는 설계 회사잖아요. 근데 설계를 통해서 제품을
이제 파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도시에 팔게 되면은 사무 설계는 제조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팔거나 핸드폰을 팔듯이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그걸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게, 설계는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사무 설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희 주력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Building solution that provides customized work environments, streamlines office spaces, and shortens construction periods. Data meta design will go hand in hand throughout the city's sustainable growth. 갑자기 끝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 메타 디자인이라는 거를 주력으로 저희 스마트 시티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도시가 의뢰로 오면 그 도시에 맞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슈를 도출해서 너에게 필요한 거는 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거기에 맞는 공간은 이래야 된다. 예를 들면 LA가 의뢰가 오면 LA 맞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 또 서울 어디 지역에서 의뢰가 오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솔루션. 그러니까 이렇듯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과 이슈를 매치시키고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저희 스마트 시티 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테크놀로지를 짧게 보셨잖아요. 바이오 콘크리트도 보셨고, 파밍도 보셨고, 또 모듈러도 보셨고, 또 MPS도 보셨고, 여러 가지 보셨는데, 그것들이 딴 게 아니고 전부 디자인에 융합이 되어야 될 테크놀로지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뭐를 추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 참여하게 된 이제 성과들입니다. 이제 뭐 언론에 난 거랑 숫자적인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최초로 설계사와 건축가가 이런 엑스포에 참여하고, 이런 현재 사우디에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국부 펀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시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시티의 비전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렇게 나가서 발표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협력을 하신 거예요. 전부 이분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10일에서 보름을 체류를 하잖아요. 10일에서 이제 사전 준비하고 이제 엑스포를 하고 하면은 한 사람당 인건비를 생각해 보시면은 항공료 뭐 한 500만 원에다가 호텔비 한 1000만 원 오거든요. 그러면은 1억 대충 뭐 2만 원 하면 이렇게 인건비만 해도 한 3억이잖아요. 부스 비용하고 다 합치면 정말 3-40억이 들잖아요. 자, 이거를 이 사람들의 어릴 적 꿈들도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잖아요. 저 혼자 한 거잖아요, 시작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이렇게 판을 크게 키울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조작업을 하실 때건 개인 작업을 하실 때건 앞으로 기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내가 리드를 하느냐 마느냐는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키워나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가정생활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션익스 플로팅 시티는 이타이 회장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분의 인생, 그리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한 것, 또 작년에 엑스포는 기후 위기죠. 지구의 위기를 또 스마트 시티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무 설계와 삼성 CNT 비전을 또 선포했던 그런 일들인데, 2022년, 2023년은 너무 바쁘게 달렸던 저의 시기여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땡큐.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